저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세상에서 제일 모욕적인 방법으로 버림받았다가 그 빚을 톡톡히 되갚아준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33, 엄마가 하시는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국물 우리는 평범한 조리사예요. 평생 부모님 그늘 아래서 욕심 없이 자랐고 남을 의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렵게 양가 결혼 허락까지 다 받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유로 하루아침에 파혼을 당해버렸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받은 모욕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주겠다고요. 그리고 딱 사흘 뒤 그 사람들 입에서 다시 결혼해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이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식당을 하세요. 국밥이며 반찬이며 하루에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 그런 집이죠. 제가 요리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딴 그날 엄마가 저를 딱 앉혀놓고 이러시더라고요. 소영아, 너 이 가게 나중에 물려받을 거지? 엄마, 그건 나중 얘기고. 나중이고 뭐고 사장이 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해. 내가 사장 딸이라고 소문나는 순간 직원들도 손님들도 너를 진짜로 안 봐. 물려받을 때까지만 신분 숨기고 주방 보조로 일해라. 그래야 사람 부리는 눈도 생기고 가게 돌아가는 게 눈에 익어. 처음엔 어이가 없었어요. 남들은 부모 가게 물려받는다고 처음부터 사장 노릇하는데 저는 앞치마 두르고 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라니. 솔직히 서운했죠. 그런데 5년을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엄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단골 어르신 한 분 한 분 취향이 다 외워지고 어떤 직원이 꾀부리고 어떤 직원이 성실한지 보이고 가게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몸으로 익혀지더라고요. 월급은 딱 직원들만큼만 받았어요.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에 편한 바지, 낡은 운동화 신고 출퇴근하는 그런 평범한 조리사. 그게 저였어요. 그런 저한테 애인도 없이 혼자 지낸다고 선이라도 한번 보라며 자리를 만들어준 게 저희 단골 손님이셨어요.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간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났죠. 36살 아버지가 하시는 고깃집에서 매니저로 일한다고 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손님 응대하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 참 편안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마음에 들어서 6개월을 만났고 만난 지 반년 만에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결정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그 손을 잡았죠.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곧 상견례 날이 잡혔어요. 그날 아침부터 엄마가 제 옷장을 뒤지시더라고요. 엄마, 그냥 평소 입던 거 입을게. 안 돼.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기다려봐. 엄마 옷장에서 꺼내올 거 있어. 엄마가 가져오신 건 옷장 제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랑 명품 가방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딱 한 번 사주신 엄마의 유일한 명품이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거든요. 엄마는 앞치마 차림으로 가게에 나가시고 아빠는 운동복에 슬리퍼 신고 동네 마실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야 돼. 내 행동 거지가 다 엄마 아빠 얼굴이라고 생각해. 지금 생각하면요. 그날 그 가방만 안 들고 갔어도 어땠을까 싶어요. 차라리 평소처럼 시장 옷에 운동화 신고 갔으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를 거절했겠죠. 그럼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는 시내 한정식집이었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은 풍채가 좋았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시누이 될 사람도 같이 왔는데 이 아가씨가 처음부터 제 가방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어머, 언니 가방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맞죠? 아, 이거요? 진짜 맞아요. 저희 엄마 건데 오늘 빌려주셔서 들고 왔어요. 시누이가 슬쩍 자기 엄마를 보더라고요. 어머, 사돈 어른께서도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요. 집에 이런 거 많으세요? 그때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한테 물으셨어요. 사돈은 무슨 일 하시는지요? 아빠는 특유의 그 겸손한 말투로 천천히 답하셨죠. 아유, 저는 뭐 그냥 식당 하나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도 웃으면서 저도 그냥 밥 장사해요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굳이 가게가 몇 개인지 건물이 있는지 그런 얘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오해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시댁 어른들은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화려한 가방 하나 보고 돈 있는 집안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셨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그날 허락한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들고 간 가방이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 저희는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설렜죠. 웨딩홀 알아보고 신혼집 구경 다니고 그 사람이랑 가구 카탈로그 넘겨보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는 게 얼마나 재밌던지요. 아, 나도 드디어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밤에 누우면 괜히 실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댁의 본색이 슬금슬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커피숍에 마주 앉자마자 목소리를 착 낮추고 이러시는 거예요. 소영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니? 그래도 우리 집안이라는 게 체면이 있잖아. 예단은 못해도 4천만 원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4천만 원이요? 왜 못해? 그 정도도 못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기도 하지만 너희 집안도 망신 아니겠어? 요즘 결혼할 때 못해도 1억은 그냥 깨진다는데. 뭐, 부담되면 너희 부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든가.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랑 미리 얘기가 다 돼 있었거든요.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허례허식에 돈 쓰지 말자고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 돈 아껴서 신혼집에 보태자고 둘이 약속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친정에서 도와주기로 한 돈을 다 집에 넣을 생각이었어요. 혼수도 물론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예단을 요구하시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엄마한테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엄마가 화내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엄마는 별말 없이 예단 비용을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을 놓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며칠 뒤엔 시아버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해 오시는 거예요. 저기 소영아,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 신혼집 좀 처가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뭐? 신혼집을 왜 우리 집에서 도와줘? 예단으로 4천만 원 드린 거 몰라? 그건 엄마가 받으신 거고. 아, 나도 아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셨나 봐. 저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한쪽에선 예단 받아 챙기고 다른 쪽에선 신혼집 자금 대라니. 이게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서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안 끝났어요. 이번엔 신우이였어요. 카톡으로 대뜸 명품 가방 링크를 보내더니 언니,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새언니 되실 분이 선물해주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명품 가방을 사달라니. 그것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걸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화면만 들여다봤다니까요. 거기에 며칠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셔서는 이번엔 시아버지 환갑잔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소영아, 이번에 애아버지 환갑인데 잔치 비용은 며느리가 좀 부담하는 게 도리 아니겠니?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며느리요? 저는 아직 며느리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잖아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환갑잔치 비용까지 대라니. 정말 이 집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나오는 지갑으로 보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서 그 사람한테 대놓고 따졌어요. 이게 지금 정상이야? 예단까지는 그렇다 쳐. 신혼집 도와달라는 것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 그런데 신우이 명품 가방에 아버님 환갑잔치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라고?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결혼 전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미안해.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친구분들 며느리가 다 그렇게 해줬다니까 자기한테도 그러시는 모양이야. 친구분들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럼 나도 너한테 이거 저거 다 요구해도 돼? 미안. 일단 부모님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이런 식이었어요. 늘 미안해 말씀드려 볼게 그 두 마디뿐이었죠. 정작 자기가 나서서 딱 부러지게 막아주는 법이 없었어요. 자기 부모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방패막이 한번 돼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남자로 안 느껴지기 시작한 게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설렜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게 왠지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상하게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저랑 만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예요. 야근이 잦아졌다면서 약속을 미루기 일쑤였고 통화도 예전처럼 길게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저 고깃집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얘긴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하도 강하게 얘기해서 그랬는지 그 이후로는 시댁에서 저한테 더는 그런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도 이제 좀 조용해지려나 보다 하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건요, 안심할 게 아니었어요. 폭풍 전에 고요함이라고 하잖아요. 그 잠잠했던 시간이 사실은 저를 완전히 짓밟기 위한 더 큰 태풍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됐거든요. 결혼식을 딱 한 달 반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소영아,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혹시 전화로는 안 되세요? 그래, 와서 들어라. 전화로 하기엔 좀 그렇고. 그착 가라앉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엔 또 뭘 요구하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하도 돈 얘기에 시달렸으니까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시댁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 앞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도 또 쓸데없이 돈 쓰라는 얘기라면 증거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그런데 그 녹음이 나중에 제 인생을 구해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죠.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아주 싸늘한 거예요. 거기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그 사람까지 네 사람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너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한 거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 하겠다. 이 사기꾼이. 내가 우리 전부 다 속였잖아. 그때 시아버지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쾅 내리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돈 많은 척 하면서 우리 아들 꼬신 거잖아. 너 국밥집에서 최저 시급받고 일하는 알바라며? 그날 들고 온 가방도 짝퉁이지?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뒤로 만나던 다른 여자가 시누이한테 소영이네 집안 돈 없고 그 가방도 다 짝퉁이라는 거짓말을 흘렸더라고요. 근거도 없는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사실 확인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어머니,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야? 너 같은 사기꾼은 우리 집에 못 들여.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약혼녀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확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때 느낀 배신감은 정말이지 말로 다 못해요. 솔직히 처음엔 해명하고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비겁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변명할 가치도 없구나. 우리 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지,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이런 인간들한테 구구절절 설명할 이유가 없구나 하고요. 이 사람들이랑 결혼한다고 제가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마음을 딱 접었어요. 제대로 화가 난 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천천히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도 파혼 받아들이겠습니다. 파혼하고 나서 후회하지나 마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보하는 거야. 어딜? 내가 받아들여 사기꾼 주제에 여기서 우리 아들 근처엔 얼씬도 안 하겠다고 각서 쓰고 가. 각서라니요. 정말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오자 싶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쭉 노려본 다음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뒀죠. 그런 저를 보고 시댁 사람들은 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 모든 걸 녹음하고 기록해뒀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 집을 나오면서 저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큰 길까지 나와서야 겨우 차를 세웠죠.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등만 쓸어주셨어요. 엄마, 나 진짜 바보지? 바보라니. 너같이 괜찮은 애를 마다한 그 사람들이 바보지. 걱정 마, 소영아. 똥차 가면 벤츠 온다고 했어. 그런데 파혼당한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우편함에 서류가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세상에 청구서였어요. 무려 5천만 원짜리요. 예식장 위약금, 한복 위약금, 신혼여행 위약금, 거기다 시댁 가족,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죠. 청구서 받았지? 한 푼이라도 빠뜨리면 형사 고소 들어갈 거니까 그리 알아. 일주일 안에 안 보내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갈 거야.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봉투를 엄마한테 내밀었더니 엄마가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소영아, 엄마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있다. 우리 가게 단골이신데 이런 거 전문이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변호사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싹 펼쳐놨죠. 녹음 파일, 예단 영수증, 시댁에 갖다 바친 돈 내역까지 전부요. 변호사님이 한참을 듣고 보시더니 안경을 벗으시더라고요. 소영 씨, 이건 청구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쪽이 청구당할 사건이에요. 녹음 파일에서 모욕죄 형사 처벌 가능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이라고 했으니 명예훼손도 되고 파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넉넉 잡아 8천만 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면서도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받은 모욕 그대로 돌려주겠다고요. 그렇게 고소장이랑 손해배상 청구서가 완성됐어요. 파혼당한 지 딱 이틀 만이었죠. 저는 서류가 나오자마자 곧장 그 사람이 일하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걸 그 사람들 손에 쥐어주고 싶었거든요.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들어갔어요. 손에는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신 고소장 사본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들려 있었죠. 마침 시아버지가 홀 카운터에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대뜸 인상을 쓰셨어요. 내가 여길 왜 와? 통보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서류 봉투를 카운터에 탁 내려놨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낚아채서 열어보시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형사고소? 손해배상? 네, 어머니. 그날 저한테 하신 말씀 다 녹음돼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이라고 부르신 거 명예훼손이에요. 머리채 잡으려고 하신 건 폭행 미수고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청구 금액이 8천만 원 넘게 나온다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번엔 아주 대놓고 조롱을 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미쳤나? 알바 주제에 어디서 서류질이야. 속 빈 강정 주제에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다니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지? 오산이야. 너 같은 게 감히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 1차 때보다 훨씬 더 지독한 모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러는구나 싶었죠.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마저 내려놓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면서 웬 점잖은 신사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55쯤 되셨을까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소영이 아니냐? 어머, 이사님. 저도 그분을 바로 알아봤어요. 저희 엄마 가게에 식자재를 오랫동안 대주던 큰 유통회사, 그 프랜차이즈 본사 이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알고 보니 이 상권에 새로 낸 매장들을 점검하러 나오셨다가 겸사겸사 이 고깃집에 들르신 거였어요. 이사님이 가게 분위기를 쓱 둘러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서 있고 시아버지는 씩씩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소영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제가 뭐라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끼어드시더라고요. 아이, 손님이신가 본데 지금 집안일 중이니까 다음에 오시죠. 웬만하면 그냥 가겠는데 이 소영이가 제 조카나 다름없는 애라서요. 그런데 다들 왜 애 하나를 두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사님이 인상을 쓰시니까 시어머니가 변명하듯 말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우리 집안 문제예요. 이 여자애가 우리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속여요? 두 분이 소영이 시댁 되실 분들이세요? 아니요. 이틀 전에 파혼했어요. 우리는 저 사기꾼하고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사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픽 웃으시는 거예요. 사기꾼이요? 소영아, 너 설마 말 안 했니? 너희 엄마가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맛집 3개나 하시는 거. 게다가 건물까지 가지고 계신 거. 순간 가게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반쯤 벌리고 이사님을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맷집 3개요? 그게 무슨... 사실이고 말고요. 제가 그 가게들 식자재를 10년 넘게 대드리고 있는데요. 소영이 어머님이 앞치마 하나 두르고 그 큰 가게 3개를 다 굴리시는 분이에요. 워낙 검소하셔서 시장 옷만 입고 다니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밥집 아줌마인 줄 알죠. 이 바닥에서나 유명하지. 시아버지 얼굴이 그 자리에서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시누이는 슬그머니 한 발 뒤로 물러섰고요. 저는 그제야 이사님한테 작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사님, 저 다음 달부터 총괄실장으로 정식 발령이에요. 엄마가 이제 신분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너희 어머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은 대체 왜 우리 소영이를 사기꾼 취급을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우리가 뭘 좀 오해를 했나 봐요. 오해요? 어떤 오해를 어떻게 하면 며느리 될 애한테 손가락질을 하십니까? 이사님이 저를 안쓰럽게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소영아, 너 괜찮니? 너희 아버지가 이거 아시면 가만 안 계실 텐데. 정리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나는 이런 회사랑 엮이기 싫으니까 그만 가마.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도 챙겨온 서류를 카운터에 딱 놔두고 그 뒤를 따라 나왔죠.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들을 가치도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부터였어요. 사실 제가 파혼당하자마자 변호사님이 흥신소에 그 사람 뒷조사를 맡겨두셨거든요. 그 보고서가 딱 도착한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떤 여자랑 무려 3년째 동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마트에서 같이 장 보는 사진, 침대에서 같이 찍은 셀카까지 쫙 나오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사진만 봤어요. 저한테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무릎 꿇었던 그 인간이 뒤로는 3년째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더러 짝퉁 가방 들었다고 그렇게 욕하던 시어머니, 그 명품 가방이 사실은 지하상가에서 산 30만 원짜리 짝퉁이었더라고요. 자기가 짝퉁 들고 다니면서 남한테 짝퉁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자료가 있었어요. 흥신소가 그 사람 술자리까지 따라가서 녹음해 온 파일이었죠. 재생을 해봤더니 그 인간이 친구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나 또 다른 여자 찾아봐야 돼. 나랑 결혼할 여자는 부모랑 같이 살면서 부모 봉양 다 시킬 거고 나는 가끔 가서 자고 살림은 그 여자랑 따로 차리면 되지. 얼마나 좋아?
저를 그냥 자기 부모 봉양시킬 도구로 봤던 거예요. 저는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산적일 수가 있죠? 여기서 끝냈으면 저도 그냥 툭툭 털고 새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청구액을 9천만 원으로 올려서 다시 발송하고 형사고소도 정식으로 접수했죠. 거기다 신우이가 익명 커뮤니티에 저를 저격하는 험담 글까지 올린 게 딱 잡혔거든요. 명예훼손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아는 상인회, 교회 지인들이 알고 보니 그 시댁이 아는 사람들이랑 다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파혼한 지 딱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그 이사님이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날 고깃집에서 본 분위기가 영 마음에 걸리셨대요. 소영아, 내가 좀 알아봤는데 말이다. 그 고깃집 진짜 곧 부도야. 거래처 2군데에서 미수금 회수 통보 들어왔고 식자재 대주던 데서도 이제 외상 안 준다고 손 뗐더라. 무리하게 가게 키우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지.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한테 돈 했는지요. 결국 며느리 돈으로 그 빚 맞고 가게 살려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기들이 속 빈강정이라고 저를 그렇게 욕하더니 진짜 속 빈강정은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시어머니 쪽도 사정이 비슷했어요. 우리 엄마가 다니시는 성당 지인이랑 그 시어머니가 다니는 모임 사람들이 알고 보니 다 겹치더라고요. 엄마가 딱 한마디 하셨대요. 우리 딸이 거기서 험한 꼴을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방 던지면서 사기꾼이라고 불렀대요. 그 말이 어찌나 빨리 돌았는지 그 시어머니가 다니던 모임에서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 계속 있어도 되겠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낮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받았죠. 소영아. 목소리가 사흘 전 그 거실에서 제 머리채 잡으려던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떨리고 있더라고요. 소영아, 우리가 정말 생각이 너무 짧았다. 다시 결혼해주라.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흘 전엔 사기꾼이네 뭐네 온갖 모욕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결혼해 달라니요. 게다가 자기 아들이 딴살림 차려놓고 저를 그렇게 기만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로요. 어머니, 너무 어이없는 말씀이라 뭐라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더러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그건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일단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오늘 저녁에 집 근처 식당에서 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잠깐 침묵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곧 뵐게요. 저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한참 앉아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오늘 저녁에 그쪽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 잡혔거든요. 저랑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그날 저녁 식당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일찌감치 도착해서 녹음을 미리 켜뒀고요. 엄마랑 변호사님은 옆방에서 대기하기로 했죠. 곧 시간 맞춰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어휴, 시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양복, 시누이도 정장, 그리고 그 사람은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들이켜는 딱 그 짝이었죠.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소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만나줘서 정말 고맙다. 사돈 어른들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정말 면목이 없구나. 옆에 있던 그 사람도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소영아, 진짜 미안해. 그날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가만히 그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가식적인 미소, 떨리는 손, 어색한 친절. 사흘 전 그 거실에서 제 머리채 잡으려던 그 손이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소영아, 근데 그때 그 이사님이 하신 말 정말이니? 너희 어머니가 진짜 그 큰 가게를 3개나 하시는 거야? 저는 한참 동안 그 세 사람을 봤어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들,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러 나온 거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싫어져서 파혼 통보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때 옆방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우리 엄마랑 변호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우리 엄마가 여기 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쫙 꺼내 식탁에 펼쳐 놓으셨어요. 3년치 동거 사진, 그 여자 SNS 캡처, 그리고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한 녹취록까지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침대에서 같이 찍은 셀카에서 손이 딱 멈추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변호사님이 조용히 녹음을 재생하셨어요. 부모 봉양시킬 도구로 결혼하고 그 여자랑은 계속 만난다는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뺨을 짝 하고 때리셨어요. 이 자식아, 너 진짜 미쳤어? 엄마, 그건 친구들이랑 농담한 거야. 진짜 그럴 생각 없었어. 농담? 3년이나 살림 차린 게 농담이야? 그때 변호사님이 이번엔 시아버지 앞으로 서류를 내미셨어요. 사장님, 여기 등기랑 채권 다 떼봤습니다. 고깃집 적자에 직원 임금 2달째 밀렸고 미수금 3억. 결혼으로 며느리 돈 끌어다 가게 살려보려던 거 다 압니다. 2달도 못 버티세요. 시아버지가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 언니가, 그 여자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흘려서 우리도 속은 거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그 말을 믿고 익명 게시판에 저 저격하는 글까지 올리셨어요? 아가씨, 명예훼손으로 입건 통보 갈 거예요. 정과 남으면 결혼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우이가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쪽으로 의자를 돌리시더니 이러셨어요. 사돈이 다니시는 모임 회장님, 어머님이 우리 가게 단골이에요. 사돈이 그렇게 자랑하던 인맥, 사실 절반은 우리 집안 인맥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사돈 말을 들어줄까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 화려하던 한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은 그 사람들 꼴이란 정말 볼만했어요. 무너진 시어머니, 의자에 주저앉은 시아버지, 흐느끼는 시누이, 그리고 고개도 못 드는 그 사람. 사흘 전 거실에서 저를 빙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딱 사흘 만에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다시 잡으려고 다가오셨어요. 소영아, 한 번만 살려주라. 다 우리 잘못이다. 저는 그 손을 딱 뿌리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왜요? 어차피 여러분은 며느리를 드리려던 게 아니라
돈 많은 여자를 들이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돈 없다는 소리 듣자마자 파혼 통보하셨던 거고요. 며느리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을 제가 왜 용서해야 하죠? 그러고는 신우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 애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익명으로 남욕하는 글 쓰는 거, 그거 진짜 비겁한 짓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도 문제인데 거짓이면 더 큰 문제겠죠. 명예훼손 전과 남으면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동안 사달라던 명품 가방은 또 누가 사주고요? 부모님은 가게 망하기 직전이라 이제 못 사주실 텐데. 신우이가 그의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새언니, 한 번만 합의해 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합의할 생각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할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사람 앞에 섰어요. 손가락에 끼고 왔던, 아니 사실은 돌려주려고 챙겨온 그 약혼 반지를 꺼내서 그 사람 앞에 툭 던졌죠. 쓰레기 같은 인간아. 양다리 걸치면서 좋았지? 예쁜 여자랑은 연애하고 돈 많은 여자랑은 결혼하고 부모는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너는 양쪽 다 누리는 인생. 그렇게만 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지? 그런데 어쩌냐? 그 여자도 너 손절한 것 같은데. 오래 갈 생각이었으면 내 동생한테 그딴 거짓말을 왜 흘렸겠어? 그 사람이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영아, 진짜 한 번만. 그 법적인 것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 무릎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 보고 널 용서해. 나는 죽어도 너랑 합의 안 해. 너 같은 인간한테 결혼은 사치야. 평생 내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나 모시고 살아. 그게 너한테 제일 잘 어울려. 그리고 저는 식탁을 쭉 둘러본 뒤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모든 일 다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꼰 새끼줄에 자기 발이 묶인 거라고요. 어머님은 돈 많은 며느리 데려오려다 망하셨고 아버님은 가게 살리려다 더 빨리 망하게 생겼고 아가씨는 재미로 글 올렸다가 정가자들 판이고 이 인간은 두 여자 기만하려다 사기죄로 걸리게 생겼네요. 다들 잘 사세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을 나왔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영아, 소영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요. 저는 딱 한 가지 잊은 게 있다는 듯이 고개만 살짝 돌려서 웃으면서 말해줬죠. 아, 합의 원하시면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 주세요. 단 정식으로 사과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오해 다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결혼하자는 헛소리는 하실 생각 마세요. 저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파혼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요, 엄마가 하시던 가게의 총괄 실장으로 정식 발령받았고요. 요리 공부도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랑 새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가게 식자재를 정직하게 대주시는 어느 농장 대표님이세요. 진짜로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라 요즘은 슬슬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시댁 소식은요, 안 들으려고 해도 여기저기서 간간히 들려오더라고요. 그 고깃집은 결국 몇 달 못 버티고 부도가 났대요. 시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지방으로 이사 가셨다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랑하던 모임에서 다 쫓겨나고 지금은 우울증이 와서 집에만 계신다더라고요. 신우이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과 기록이 남아서 지금 부모님 옆에서 백수로 지낸다고 하고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붙잡던 동거녀한테도 결국 차이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외면당하고 지금은 조그만 인테리어 시공팀에서 막내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그리던 핑크빛 미래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엔 백화점에서 우연히 그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새로 만나는 분이랑 데이트하던 중이었죠. 시어머니는 화장기 하나 없이 폭삭 늙은 얼굴로 어딘가를 멍하니 보고 계시더라고요. 1년 만에 봤는데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저를 보시더니 흠칫하고는 한 발짝 다가오려고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소영아. 저는 그냥 가볍게 목례 한번 하고 새 남자친구 팔짱을 딱 끼고 그 옆을 지나쳤어요. 뒤는 안 돌아봤지만 어쩐지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남자친구가 묻더라고요. 누구셔? 아는 분이야?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아니, 아주 먼 분.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결국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찢게 돼 있어요. 명품 가방 하나가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듯이 앞치마 두른 주방 보조라는 게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검소하게 사신 우리 부모님의 단 하나뿐인 명품 가방을 보고 부자 행세한다고 욕하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누군가한테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구구절절 변명하고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받은 모욕은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녹음하고 증거 남기고 도와줄 사람 찾으세요. 그리고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수는요, 결국 빛나는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게 두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